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의료기술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하트플로우 잉크의 나스닥 상장 소식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티커는 HTFL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가 가진 기술, 또 재무 상태, 그리고 이번 IPO 과정까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트플로우의 잠재력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명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하트플로우 이야기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내세우는 AI 기반의 혁신적인 진단 기술, 이건 정말 대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화려한 기술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인 현실, 또 시장에선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혁신성과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면밀히 파헤쳐보도록 하죠. 기대만큼이나 사실 우려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IPO 개요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트플로우, 이 회사가 2025년 8월 8일, 바로 내일이죠.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티코는 말씀드린 대로 HTFL이고요. IPO 마감일은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공모가인데요. 원래 초기 공모가 희망 범위가 주당 15달러에서 17달러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걸 훌쩍 넘어서 19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19달러면 희망 범위 상단을 꽤 많이 넘어선 거잖아요. 1667만 주, 정확히는 1666만 6667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모가도 오르고 발행 주식수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총 조달 예상 금액도 크게 증가했죠. 처음 예상했던 조달액이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약 3억 1670만 달러의 총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려 46%나 증가한 수치예요. 와, 46% 증가는 정말 큰 폭인데요. 거의 1.5배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시장,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하트플로우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그 해석에 일리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강력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거나 미래 전망이 무조건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IPO 시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과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투자자 그룹,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죠. 이들의 관심이 좀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나 쏠림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열기 외에 예를 들어서 레딧 같은 커뮤니티나 아니면 한국의 주식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IP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또 하나, 이 IPO에서 눈여겨볼 점은 주관사 라인업입니다. JP모건, 모건 스탠리,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가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고요. 스타이펄과 캐너콜드 주니어티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아무 회사나 맞지는 않으니까요. 네, 주관사들의 명성은 확실히 IPO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관사 역시 성공적인 IPO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초과 배정 옵션, 이른바 그린슈 옵션도 있습니다. 인수단이 상장 후 30일 동안 추가로 250만 주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것 역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린쇼 옵션이 있다는 건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이 긍정적이었다는 신호로 해석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조달 자금의 사용처입니다. 3억 1,670만 달러라는 이 막대한 자금, 이걸 어디에 쓸 계획인가 하는 점이죠. 아, 네. 그 부분 정말 중요하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부채 상환에 상당 부분 쓰인다고요? 맞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조달된 자금의 주요 사용처 중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할당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함사채, 컨버티블 노츠, 그리고 2024년에 빌린 기간 대출, 턴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재무적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당장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공격적인 시장 확장 같은 신규 투자보다는 일단 급한 불인 기존 부채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IPO 자금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과거의 빚을 갚는 데 많이 쓰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상당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자금은 판매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연구개발, R&D 투자,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 자금이나 잠재적인 기업 인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상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네요. 조달 자금의 사용처는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핫플로우라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 바로 사업 모델과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AI, 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기술 기업입니다. 네, 관상동맥 질환이라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목표는 의료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CAD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침습적이면서도 아주 정밀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침습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몸에 칼을 대거나 카테터 같은 걸 삽입하지 않고도 진단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하고 안전한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내세우는 핵심 기술이 바로 하트플로우 FFRCT라는 겁니다. FFRCT는 Fractional Flow Reserve Derived from CT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환자가 찍은 심장 CT, 혈관조행술 CCTA 스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AI와 딥러닝, 그리고 복잡한 유체역학 분석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자 관상동맥의 아주 상세한 디지털 3D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아, CT 데이터만으로 3D 모델을 만든다?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3D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통해서 각 혈관 부위별로 혈류의 압력 변화를 계산해내요. 이걸 FFR 값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보면 어느 부위가 얼마나 심하게 막혔는지, 그래서 혈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의사들은 어떤 환자에게 스턴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혈관 재개통술이 정말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침습적인 방법? 예를 들면 직접 심장 혈관에 카테터를 넣어서 압력을 재는 방식으로 FFR을 측정했는데 하트플로우 FFRCT는 CT 영상만으로 이걸 비침습적으로 계산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기술의 핵심적인 혁신이에요. 진단 목적으로 시행되는 침습적 관상동맥 조영술의 필요성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환자에게는 합병증 위험 감소, 불편함 감소, 그리고 방사선 노출 감소 같은 이점을 제공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술적인 컨셉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의 임상적 유효성과 신뢰도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FFRCT는 2014년에 미국 FDA로부터 드노보 승인을 받았어요.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 심장학회 ACC와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발표하는 관상동맥 질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FFRCT가 중요한 진단 도구 중 하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FDA 승인뿐만 아니라 주요 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임상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기술의 신뢰성과 임상적 가치를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일부 연구 보고에 따르면 FFRCT를 활용함으로써 병원의 심장 도관술 연구실, 캐틀랩,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순수익을 최대 20%까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 부분도 병원 경영진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핫플로우는 FFRCT 외에도 추가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핫플로우 플래크 애널리시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FFRCT를 보완해서 혈관벽에 쌓인 플라크, 죽상경화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혈류 분석의 정확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모든 분석 과정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CT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핫플로우의 AI가 자동으로 심장 CT 스캔을 판독하고 혈류를 추적하고 잠재적인 막힌 부위를 식별해서 FFRCT 값과 함께 리포트를 생성해 주는 거죠. 이를 통해 의료진은 더 빠르고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최적의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이라 확실히 최신 기술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은 관성동맥 질환, CAD를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질환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꾸준히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야심찬 비전이죠. 비전은 정말 원대하고 기술 자체의 혁신성도 분명히 인정할 만합니다. 비침습적인 정밀 진단이라는 방향성은 의료계의 큰 흐름과도 부합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하트플로우 플랫폼을 실제 의료 현장에 확산시키고 채택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새로운 기술, 특히 의료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것과 그것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의사들의 기존 진료 패턴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 보험 적용 범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헐트플로우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 자체의 우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과거에 발생했던 기술적인 결함 문제입니다. 공시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과거에 소프트웨어 코드에 결함이 있었거나 출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이 헐트플로우 플랫폼 사용에 간헐적인 중단, intermittent interruptions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사용이 중단됐었다고요? 그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진단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이런 과거 이력은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특히 AI와 딥러닝, 복잡한 유체역학 계산 등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가진 내재적인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안정성 문제, 이것도 확실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의존성 문제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전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기반 분석 기술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AI 기술 분야는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요. 따라서 헐트플로우는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 R&D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이다. 네, 기술 기업의 숙명이긴 하죠. 네. 그리고 언제든 더 뛰어나거나 혹은 더 저렴한 경쟁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AI 기업이 더 효율적인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의 비침습적 진단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쟁 환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FFRCT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나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 reimbursement rate 같은 정책적인 변화가 이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거든요. 아, 보험 적용이나 수가 정책 변화. 이것도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네요. 네, 만약 보험사들이 FFRCT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가를 인하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결국 하트플로우의 매출과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생각보다 꽤 많군요. 혁신성 이면에 가려진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바로 헐트플로우의 재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정말 인상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매출 성장률은 확실히 눈에 띄더라도요. 그렇죠.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요. 2023년 연간 매출이 약 8,717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1억 2,58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4.3%나 성장한 겁니다. 44.3%면 정말 높은 성장률인데요. 네,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런 성장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을 보면 3,720만 5천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 2024년 1분기 매출이 2,684만 3천 달러였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6%나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것도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헐트플로우의 기술이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죠. 매출 성장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이 좋습니다. 40% 안팎의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건 확실히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베인 캐피털 같은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주요 투자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형 투자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하고 계속 지원을 해왔다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베인 캐피털 같은 네임드 투자사가 백업을 해주고 있다는 건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들의 실사 과정이나 네트워크가 회사에 도움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수익성 문제죠. 아, 네.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네, 매출 성장 그래프는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회사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아주 막대한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보시죠. 2023년 순손실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9,565만 5천 달러였습니다. 매출이 8,7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손실이 매출보다 더 컸던 거죠. 네, 매출보다 손실이 더 컸다고요. 네. 그리고 매출이 44%나 성장했던 2024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순손실은 마이너스 9,642만 6천 달러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6%나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순손실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매출이 늘었는데 손실이 더 커졌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2025년 1분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3,245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 2024년 1분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605만 8천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손실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매출은 분명히 늘고 있는데 비용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손실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매출 성장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네요. 그렇죠. 단순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재무성태표를 보면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202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누적 결손금, accumulated deficit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누적 결손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무려 10억 33만 4천 달러입니다. 10억 달러가 넘어요. 10억 달러요? 누적 적자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까먹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고요. 이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막대한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10억 달러 누적 결손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온 거죠? 계속 투자 유치로 버텨온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앞서 언급된 메인 캐피털 같은 투자사들로부터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연구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IPO 역시 사실상 이런 지속적인 손실 구조 속에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또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약 1억 9,786만 1,000달러 정도 됩니다. 현금 1억 달러 정도 남아있다. 네. 그런데 연간 순손실 규모가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고 최근 분기 손실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현금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분기당 3천만 달러 이상씩 손실을 보고 있으니 산술적으로만 보면 1년도 채 버티기 어려운 현금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번 IPO를 통한 약 3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IPO가 거의 생존을 위한 자금 수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앞서 말했듯이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라는 점이죠. 그렇게 부채를 갚고 남은 자금으로 과연 언제,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해서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나 전망이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익성 개선 경로가 불확실하다. 이게 핵심 문제네요. 문제는 판매 및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R&D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 비용들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구조예요. 이 비용 구조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통제하면서 동시에 매출 성장을 지속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재무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니 정말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겠네요. 매출 성장이 이면에 가려진 심각한 수익성 문제와 막대한 누적 적자, 이건 정말 큰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밝은 면과 동시에 이처럼 심각한 재무적 불안정성이라는 어두운 면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심도 깊은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하트플로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회사는 분명 AI를 기반으로 한 비침습적 심장질환 진단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FDA 승인과 주요 학회 가이드라인 인정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요.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매우 높은 매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IPO 과정에서 공모가와 규모가 상향 조정될 정도로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확인했고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참여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트플로우는 장기적으로 의료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스트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은 주목할 만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누적 결손금과 매년 1억 달러에 가까운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지속적인 순손실이라는 아주 무거운 재무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했던 기술적인 문제 이력이나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플랫폼 채택을 확대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 역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은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향후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결국 수익성 개선 경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명확한 요약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매력적인 기회 요인과 심각한 재무적 불안정성과 여러 위험 요인이라는 도전 과제가 공존하는 기업이네요. 하트플로우는 분명 AI 기술을 통해 의료 분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양면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에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미국 주식 이슈워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